긴급 사항이에요. 중국의 비밀기지가 발견됐다고요. 여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민간 구조물로 위장하고 있던 중국의 숨겨진 군사시설이 발견되면서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맙소사, 이건 한국이 조작한 게 틀림없어. 특히 독일의 권위 있는 군사 분석가 한 명은 이 모든 걸 한국 탓으로 돌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숫자로 딱딱 맞는 걸 좋아하는 그가 유독 예측이 안 되는 한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연. 모든 걸 다 접어두고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그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레오 베르거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차가운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매일 아침 정확히 7시가 되면 계단을 3층이나 내려가서 제 책상에 앉아 있었죠. 머리 위 형광등이 마치 화난 벌들처럼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저의 일은 하루 종일 숫자만 들여다보는 거였어요. 아시아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들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에 있는 미사일 개수를 세고 있었고, 일본에서 온 훈련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보고서도 읽고 있었죠. 모든 게 컴퓨터 화면 속 숫자로 바뀌고 있었어요. 차트와 그래프가 되어서 위층 상사들에게 올라가고 있었죠.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저는 15년 동안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숫자는 깔끔하고 간단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말해주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감정적이 되고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숫자는요? 숫자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매일 이런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저는 제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시아의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일본은 믿을 만한 친구였죠. 북한은 위험하긴 하지만 작은 나라였고요. 그에 비해 한국은 그냥 거기 있는 나라였어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나라. 옛날에 유엔의 지원 덕분에 살아남은 곳.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만큼 발전하지도 않았고 중국만큼 강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파트너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모든 게 바뀌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책상 위 파일 속에 황해바다의 위성 사진들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바다 위에 이상한 금속 구조물들이 떠 있었거든요. 어선 작업대 같기도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들을 보니까 바닷속 케이블들이 보였고 숨겨진 통신 장비도 있었어요. 무인 바다 드론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선이 아니었어요. 중국 군사시설이었는데 민간 구조물로 위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이 중국의 비밀기지를 가장 먼저 발견한 나라가 미국이 아니었어요. 일본도 아니었고 유럽에 있는 우리 정보기관들도 아니었죠.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죠. 한국이 이걸 제일 먼저 발견했다고. 내가 별로 신경도 쓰지 않던 그 작은 나라가 한국이 조작한 게 틀림없어. 저는 다음 3시간 동안 정보를 다시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도 걸고 우리 위성 자료도 다시 검토해봤어요. 모든 보고서의 시간 기록까지 2번씩 확인했지만 사실이 분명했어요. 한국이 중국의 위협을 다른 누구보다 몇 주나 먼저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건설 과정과 목적도 분석한 뒤였죠. 심지어 중국이 다음에 뭘 만들지까지 예측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눈이 아플 때까지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이 숫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숫자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상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완전한 전략 분석이 필요해. 위에서 한국의 능력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군. 자네가 맡을 수 있겠나?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대로 연구해 본 적도 없는 나라를 어떻게 분석하지? 늘 무시하고 지내던 곳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서를 쓰지? 그날 밤, 저는 뱃속이 이상한 기분으로 집에 가고 있었어요. 한국에는 제가 완전히 놓쳤던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숫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위성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마치 고장난 턴테이블처럼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우리가 놓친 걸 봤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책상 위에 지도를 수십 장이나 펼쳐놓고 있었죠. 군사기지 위치도 있었고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지도도 있었어요. 해군 항구 지도에 공군 활주로 지도까지도요. 저는 한국의 군사 배치를 완전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3시간 동안 저는 지도에 동그라미와 화살표를 그려대고 있었어요. 기지들 사이의 거리를 재고 전투기들의 비행 시간도 계산하고 있었어요.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곳과 잠수함이 숨을 수 있는 곳에 표시도 하고 있었죠. 모든 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때 실수로 커피잔을 넘어뜨렸어요. 검은 커피가 책상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서류가 젖을까봐 급하게 집어드는데 메인 지도를 거꾸로 든 거예요. 북쪽이 남쪽이 되고 동쪽이 서쪽이 되었습니다. 바다가 시야 한가운데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 새로운 각도에서 보니까 한국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거든요. 미국의 강한 힘 뒤에 숨어있는 작은 반도가 아니었어요. 아시아에서 중요한 모든 것들의 한가운데 떠있는 거대한 항공모함이었어요. 평택 공군기지가 마치 이 거대한 배의 관제탑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는 이륙 준비를 마친 전투기들처럼 배치되어 있었고요. 강릉 군산 제주도까지 모든 게 군함 갑판위 무기들처럼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항공모함은 절대 가라앉을 수 없었어요. 단단한 바위와 흙으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위험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 요새였어요. 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문득 군사학교 시절 일이 생각났어요. 브리겐 장군이라고 우리 옛 나토 사령관이 강의에서 이상한 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항공모함을 띄울 수 없다면 땅에다 하나 만들어라. 그냥 말장난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로 내가 보고 있는 걸 설명한 거였어요. 책상 위 전화가 크게 울렸습니다. 존 리처드슨이었어요. 나토 회의에서 저와 자주 말다툼을 하던 은퇴한 미국 장군이었죠. 2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베르거 자네는 아직도 그곳을 그냥 물로 보고 있나? 무슨 뜻이죠? 그의 말에 되물었지만 벌써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이 중요한 건 지리 때문이 아니야. 부서지기 쉽기 때문이지. 그곳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도 함께 무너져. 리처드슨이 맞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보호가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호를 해주는 나라였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거꾸로 뒤집힌 지도를 바라봤어요. 커피 얼룩이 서울 바로 위에서 갈색 동그라미로 말라 있었어요. 표적 같기도 했고요. 아니면 모든 것의 중심 같기도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에 대한 첫 번째 초안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제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 나라는 약하지 않았고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도 아니었어요. 아시아 전체 안보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돌이었어요.
상사가 보고서를 읽고 다음 날 저에게 다시 던져주었어요. 베르거, 이게 뭔 감정적인 헛소리야. 숫자는 어디 있어? 데이터는 어디 있고? 잠시 후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반려된 보고서를 손에 들고 말이에요. 상사들은 숫자를 원했지만 한국에 대한 진실은 표 안에 담을 수 없었어요. 통계보다 훨씬 큰 것이었거든요. 위치와 목적, 그리고 역사의 무게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평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쿵 소리를 내며 착륙했습니다. 공항부터가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군용기도 착륙할 수 있는 긴 활주로들이 있었고요. 건물들은 마치 방어벽처럼 배치되어 있었어요. 곳곳에 보안 카메라들이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상사에게 휴가를 낸다고 말했어요.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거든요.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택시기사는 독일어를 전혀 못했고 영어도 조금밖에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계속 공사 현장들을 가리키며 강해, 강해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해주었어요.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모든 다리가 무거운 탱크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터널에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있었고요. 민간 도로조차 군용 차량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 근처 호텔에 체크인을 했어요. 15층 창문에서 도시 전체가 아래로 펼쳐져 보였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뭔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길 위에 사람들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늘 중요한 일에 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빨리빨리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첫 번째 군사기지를 보러 남쪽으로 기차를 타고 갔어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여직원이 훈련 연습을 볼 수 있는 허가증을 내주었거든요. 아주 정중했지만 독일 분석관이 왜 한국 군사작전을 보고 싶어 하는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기차 여행은 1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논과 작은 마을들이 있었고요. 멀리 산들도 보였어요. 엽서같이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몇 분마다 이곳이 평범한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뭔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언덕 위 감시탑들, 샛길의 군용 트럭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위장복 입은 군인들 말이에요. 훈련 기지는 서울 남쪽 경기도에 있었어요. 도착하자 한지원 대령을 만났습니다. 그의 군복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악수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죠. 눈빛은 위험을 경계하는 매처럼 날카로웠어요. 대령이 저를 훈련장이 내려다 보이는 관람석으로 안내했어요. 수백 명의 군인들이 화학 공격 대응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완벽한 대형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경보벨이 울리자 정확히 90초 만에 방어 위치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피커에서 큰 목소리로 모든 통신 시스템이 중단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군인들은 무전기나 컴퓨터 없이 임무를 계속해야 했어요. 제 옆에 있던 미국 군사 참관자가 당황하고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계속 시계를 보며 고개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대령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손을 들어 몇 개의 간단한 몸짓을 만들고 있었죠. 한국 군인들이 그 신호를 보고 즉시 백업 계획으로 바꿨어요. 전자통신 없이 전체 전략을 바꿨습니다. 완벽하게 안무가 짜인 춤을 보는 것 같았는데 이 춤은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거였어요. 저는 다른 상황들로 이런 일이 3번 더 일어나는 걸 보고 있었어요. 적의 미사일 공격, 사이버 전쟁 방해, GPS 교란까지. 매번 한국 군인들은 즉시 적응했습니다. 당황하거나 무서워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훈련 사이의 휴식 시간에 제가 한대령에게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자주 연습하는지 물어봤어요. 우리는 전쟁을 위해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거든요. 70년 동안 계속 전쟁 중이에요. 그 말에 피가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쟁 중이라고? 지금도? 하지만 모든 게 그렇게 평범해 보였는데 말이에요. 군인들은 물을 마시며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서로 웃으며 농담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산 공군기지를 구경했어요. 훈련이 가장 바쁜 시간에는 90초마다 전투기가 이륙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조종사들은 3분도 안 되어 무기를 바꾸고 연료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관제탑은 절대 멈추거나 느려지지 않는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었죠. 해질 무렵, 저는 기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 있었어요. 멀리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진짜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건 평화가 아니었어요. 준비 상태였어요. 이 나라 전체가 마치 감긴 용수철 같았어요. 언제든 위험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였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숫자와 통계로는 제가 목격하고 있는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 생존을 예술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한지원 대령이 저를 절대 잊을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남북한 경계인 DMZ 근처에 있는 작은 군사 초소였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은 산과 숲을 지나 2시간이 걸렸어요.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군인들이 더 많이 보였어요. 어디에나 있었지만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초소는 밖에서 보면 그냥 작은 건물 같았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땅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요. 외부 도움 없이 몇 달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휘관은 40대 김중사였어요. 얼굴은 오래된 가죽처럼 거칠었고 손은 오랜 세월 힘든 일을 해서 울퉁불퉁했어요. 이 국경 초소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같은 지역에서 복무했었고요. 할아버지는 수십 년 전 일제강점기 때 싸웠다고 했어요. 통신실에는 3개의 다른 백업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무기 보관소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게 라벨이 붙어 있고 개수도 세어져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관측 데크였어요. 두꺼운 방탄 유리를 통해 DMZ 너머 북한을 볼 수 있었거든요. 양쪽의 땅이 똑같아 보였어요. 똑같은 나무, 같은 언덕, 같은 하늘. 하지만 겨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중사가 저를 초대해 부하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철제 쟁반에 담긴 간단한 음식이었어요. 밥, 야채, 국물이었죠. 군인들은 20살 정도로 젊었어요. 서로 조용히 얘기하면서 가끔 몰래 농담하며 웃고 있었어요. 대학생이나 회사원처럼 그렇게 평범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정확히 9시가 되자 북한 쪽에서 확성기가 지직거리며 켜졌어요. 거칠고 환한 목소리의 선전방송이 계곡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젊은 군인들이 얘기를 멈추고 주의를 기울였죠. 몇 달 동안 매일 밤마다 같은 방송을 들었지만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김중사에게 왜 군인들이 매일 밤 듣는 선전방송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물어봤어요. 김중사가 북쪽을 향한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목소리들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게 해줘요. 어떤 사람들은 1953년에 평화가 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평화라는 건 싸움이 완전히 멈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싸움이 그냥 조용해진 것 뿐이에요. 그날 밤 늦게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작은 숙소방 창문 옆에 서서 어두운 언덕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서 북한 군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켜보고 기다리고 듣고 있을 거였죠. 새벽 3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조용히 열어보니 2명의 젊은 군인이 관측소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밤 근무를 시작하려는 거였어요.
조심스럽지만 자신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백 번도 더 해본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군인들은 모든 장비를 차례대로 점검했습니다. 무전기 시스템과 감시 카메라, 그리고 움직임 감지기까지. 그 다음엔 그대로 4시간 동안의 경계 근무를 시작했어요. 한 군인은 북쪽을 보고 다른 군인은 남쪽을 보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깨어 있으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거였죠. 이 젊은 사람들은 한국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나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언제든 다시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듯이 매일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들도 그랬고 할아버지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한지원 대령이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말한 게 무슨 뜻인지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건 군대끼리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니었어요. 영구적인 위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전체 민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경계심을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떠나기 전에 초소를 한 번 더 둘러보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일상적인 일과를 시작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체력 훈련과 장비 정비, 잠재적 위협에 대한 브리핑까지. 모든 일이 조용한 효율성과 절대적인 집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모든 이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보호해줘서 살아남은 곳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살아남은 건 이 나라 사람들이 절대 자신을 보호하는 걸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모든 침입과 전쟁, 위협들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자신들의 힘으로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목요일 아침,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이륙했어요. 저는 한국이 구름 아래로 사라져가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국에 도착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독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제가 본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절대 잠들지 않는 DMZ의 군인들, 90초 만에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조종사들, 모든 중요한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 터널들, 지진 대피 훈련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전쟁 준비처럼 보이는 서울의 아이들까지. 이건 다른 누군가가 보호해주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7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온 나라였어요. 무기나 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로 말이에요. 바로 기억이었어요. 베를린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모든 게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죠. 똑같이 윙윙거리는 형광등, 회색 철제 책상과 숫자와 차트로 가득한 컴퓨터 화면. 하지만 이제 이 익숙한 것들이 이상하고 작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흘 동안 한국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미사일 개수나 군사 예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고 배운 것들을 써내려갔어요. 돌과 흙으로 만든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에 대해 설명했죠. 온 나라가 어떻게 준비를 삶의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써내려가고 있었죠. 보고서는 간단한 문장들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전쟁 중이었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을 배웠다.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농부에 대해 썼어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여러 종류의 군용기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서울 지하철 시스템도 설명했어요.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방공호 역할도 하고 있었죠. 모든 다리와 터널이 적이 침입하면 빨리 파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위험이 지나가면 빨리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에 대해 쓴 부분이었어요.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 끔찍한 가능성들을 계획하면서도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장 큰 힘의 원천으로 바꿔놓은 모습을 말이에요.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그것을 인쇄해 상사 사무실로 가져갔어요. 상사가 처음 몇 페이지를 읽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대충 넘겨보더니 고개를 흔들고 있었죠.
베르거, 이건 군사 분석이 아니야. 철학 에세이 같잖아. 무기 사양은 어디 있어? 전략적 평가는 어디 있고? 위에서 이런 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틀 뒤 보고서 첫 페이지에 파란 도장이 찍힌 채로 돌아왔어요. 반려라고 찍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동료들은 자기들의 오래된 사고방식에 맞는 간단한 답을 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약해야 자기들이 강하다고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려운 진실을 피하기 위해 명확한 숫자를 원하고 있었어요. 포기하는 대신 저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비엔나에서 열리는 국제군사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한 거예요. 석 달 뒤, 저는 전 세계에서 온 200명의 국방 전문가들 앞에 서서 제가 발견한 것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요새입니다. 저에게 집중한 청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띄울 필요가 없어요. 가라앉을 수 없거든요. 반응은 즉시 나타났고 강력했어요. 12개 다른 나라의 군사 전략가들이 발표가 끝난 뒤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직접 한국에 가본 적이 있었지만 자기들이 진짜로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었다고 했어요. 6개월 안에 저의 분석은 세계의 주요 군사학교에서 필수 읽기 자료가 되었어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표현이 공식 나토 문서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정보 분석가들도 한국의 국가적 준비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한국 여행 1년 후, 저는 존 리처드슨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을 처음으로 바꿔주었던 은퇴한 미국 장군이었죠. 드디어 눈이 아닌 마음으로 전장을 보게 되었군. 리처드슨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가 맞았어요. 저는 평생 동안 가장 강한 나라는 가장 큰 군대와 가장 진보된 무기를 가진 나라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힘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절대 잊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음에 무엇이 오든 절대 준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생존이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생존은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오래 자기 자신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독일 국방부에 있는 저에 대한 공식 인사 파일을 업데이트했어요. 저의 전문 분야 항목에 새로운 내용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침몰을 거부하는 국가들. 그 말을 썼던 순간을 기억할 때마다 저는 여전히 웃음이 나오곤 해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